우리 문영보 재판관께서 아까 어디 나갔다 왔는데 재판 주인 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에 청구인 측 증인의 증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우선 증인 한동훈 씨 나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예.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 소출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증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한동훈. 증인 감독이 다리를 떠는데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즉 대리인은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네, 증인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교역같이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고 현재는 알다시피 백수입니다. 한동훈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당시 저는 여당 관계자에게 국회에 절대 가지 마.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것이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때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 가족도 대비시키라. 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생중계시고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계엄이고 저와 제 동료 시민들을 위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한 김상훈, 김혜진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바로 국회에 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투표를 격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인들이 있는 국회로 직접 가신 겁니까? 제가 당시 계엄을 막으려 나섰으나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체포와 살해 위험이 있었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 책 보셨죠? 네, 그렇군요. 여당 당 대표까지 계엄으로 체포하려던 진실이 당사자의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증인 신문을 듣겠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네,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체포조와 관련해서 정보를 미리 알려준 여당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제가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대리인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목숨을 걸고 저를 살리는 그분의 목숨을 제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포 지시를 받았던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 지시와 관련된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증인은 본인에 대한 체포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계엄이 아직도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계엄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를 봐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를 수십 년간 편찬했다. 저도 당연히 그 정도의 법률적 판단을 충분히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당시 보기에 위헌적인 계엄을 한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저를 체포하실 분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그의 국회 진술을 보시면 충분히 그렇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대다수의 국민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주민께서 좋아하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님이 실제로 체포하실 계획이었다면 당연히 증인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이동할 거라고 예상하고 국회에서 무장된 군인들로 체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리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변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체포 당사자로 여겨지는 증인의 진술에서도 홍정원의 진술과 더불어 체포조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된 겁니까? 네. 예, 뭐 밖에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는 거나 똑같네요. 네, 저는 항상 네, 상식적으로 움직인다. 궁금할 뿐입니다. 예, 이미선 재판관님 질문. 네, 증인의 지금 행태와 용모가 단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발이 틀어지신 것 같으니 용모를 단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좀 있습니다. 한동훈님 제가 오랫동안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오늘도 키높이 부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앞으로 하고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은 아까 인정하신 거죠? 제가 그랬나요? 아니 근데 그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대중한테 그렇게 계속 아닌 척 그렇게 하려면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꼭 그 재판관님이 그 프레임 안에서 답변하는 건 아니죠. 좋습니다. 그 증인이 법무부 장관 때 네, 인사검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오동훈, 이호연, 네, 박세현 다 증인이 인사검증을 하죠. 네 맞습니다. 박세현하고는 얼마나 만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대구 후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재판에서 답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퇴장해 주세요. 한동훈입니다. 진짜 비슷하다. 네, 이제 마지막 증인인가요? 네, 청구인 측 증인 김용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앞으로 나와서 증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본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 소출을 받거나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선서를 진행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증인 김용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신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지요? 네, 정확한 임명 날짜는 7월 26일이지만 나머지는 맞습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에서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었죠? 네, 제가 보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신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의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수 30 판결에서 상세한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투표지를 단순한 실수나 기계적 오류를 보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요. 네, 판결문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투표 및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 방식은 실물 투표와 공개적인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는 수많은 선거 사무원,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며 이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이죠. 네, 맞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는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하여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실제 선거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반드시 말하십시오.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는 질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선관위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간 총 34회에 걸쳐서 출장 및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문화를 배운다며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를 출사를 갔다는 점이 지적되는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전남, 충북, 대구, 경남, 경기 등 전국적으로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평점표 점수를 사후 조작하여 5명의 합격자 중에서 1, 2순위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간부 자녀를 합격시킨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내부 고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까? 총장님, 제가 질문 시간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질문에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채용 비리와 달리 선거관리에서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잘 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채용 비리와 달리 선거관리에서는 내부의 감시와 견제, 내부 고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현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국회 채용자들에 대해서 지방직으로 다시 면직을 시도했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사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선거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진행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권자가 하자없이 유효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표가 무효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투표입니까? 아닙니다. 바꿔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울 재검표 결과를 보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투표지가 294표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94표는 기존에는 유효표로 분류되었다가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라고 보십니까? 네, 선거 관리 부실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와 같이 투표지가 무효화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인데 1974명의 투표에서 294표가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바뀐 것입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5%나 됩니다. 이런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전투표 이야기죠? 아니, 사전투표를 공격하는 건지 제가 묻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선관위 잘못으로 한 명의 유권자의 표라도 무효표가 된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부실 선거입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560여 개의 사전투표소가 있고 개표소로 이동해야 하는 투표소가 256개 정도 되나요? 개표하는 거에 관련해서 25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동선의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제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러한 제도의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전투표제 자체의 장단점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투표지가 완벽하게 보호되고 무결하게 이동된다는 보장과 확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지 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하나 좀 묻겠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그 민경호 의원이 연수울에 출마했던 그분 말에 의하면 유효가 무효로 바뀐 투표지가 297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까 대통령 측 변호인은 294표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관들께서 판단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구인 측 질문하시죠.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의 비밀번호 관리 방식이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1분석은 아니죠? 저희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비밀번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 문제 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 결과 보안 점수가 31점에서 71.5점으로 상승했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네,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서 자꾸 부정선거 논쟁 시기를 논하는데 사전투표제를 하게 되면 통합선거인 명부, 즉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아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및 개표 현장에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정한 참관인들이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입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네,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다수 참여하는 현장에서 부정선거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관하는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조작이 가능하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네,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정원 컨설팅 과정에서도 서버의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21대 총선의 사안을 근거로 비상경을 선포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시죠. 네. 1, 2, 3 계약분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아시는 바가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질문 답변이 부정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답변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답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측 증인 신문을 계속해 주시죠.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점검을 받으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보면 보안 용역 회사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등 보안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국정원이 헌법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법원이나 국회도 지금 국정원의 보안 감사를 받으셔야죠. 국정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버와 내부망 PC 간의 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안 취약점들도 점검을 통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 해킹 결과 지자체의 협력 없이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제외 공간의 PC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 서버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 선관위 명부 전체를 탈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과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청의까지도 탈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네네. 보안 컨설팅 당시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2대 국감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수강표를 한다 해도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중앙서버에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물 투표지와 수검표를 하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꾸 음모론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네, 저희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 변호인이 이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거죠?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157조, 158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네, 법률상 그렇습니다. 네, 법상 그렇죠.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규칙으로 인사 날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법이 우선입니까? 판례가 우선입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 공식 홍보 영상에서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른바 형상 기억 종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당 영상을 현재 삭제하였으며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왜 애초에 업로드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인 것인데 사무총장은 빳빳한 투표지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상태로 재검표 또는 개표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안은 21대 총선 선거 소송에서 이미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이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사무총장께서 직접 그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유권자의 기표 행위 자체가 녹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일 투표소에서도 CCTV를 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표소에서 기표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일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지침에 의하면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인 신문을 마치고요. 제가 증인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부실선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르면서 고의성이 없는 실수나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실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저희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증인은 법에 따라서 진행된 선거가 정상 선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있는데 이를 무시한 규칙에 의해서 치러진 그런 선거는 정상 선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에 증인은 불문법과 성문법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과거 선관위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는데 그 후에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사실 아십니까?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 개개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동일한 방식으로 접힌 채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대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빳빳한 투표 용지 다발은 그 확률이 더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 증인 먼저 재검표 과정이라든지 개표장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2020년 4월 29일 날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 판결로 투표지를 다 보존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중구 성동을 투표지 보존하면 그때도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보존 안 된다 이렇게 우길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하면 다 진구유기예요. 그 처벌하실 겁니까? 저희 내부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선거 명부 조작이 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31.5점이 어느 정도 점수인 걸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하였고 망 분리 문제 또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점은 국가기관 보안점검 꼴등이에요. 44.6점이 그저 꼴등이었는데 평균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81.9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듣긴 했습니다만 정량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어떤 서버와 망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부망에서도 이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내부망은 뻥뻥 뚫리게 되어 있는데 보완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구 CCTV에는 시간 일시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시도선관위에는 표시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함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에 일반인 접근 못하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안을 위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CCTV 조작하고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조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CCTV 조작된다는 거 지금 여러 현장 토론회에서 많이 공개가 됐는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지속적으로 21대 국산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본인 책임은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문제 있다 판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관위 해체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청구인 측부터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변론은 15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구인 대리인 김효은입니다.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주신 15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파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위헌 비상계엄 선포.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어떠한 비상사태도 없었으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한 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둘째, 삼권 분립 및 헌법기관 침탈. 나아가 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통해 국가 권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까지 침탈하려 했습니다. 계엄 해제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무장 병력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셋째, 내란 및 국헌 문란 행위. 헌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91조는 헌법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 행위입니다. 넷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마지막으로 헌법 제66조와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기는커녕 헌법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입니다.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경, 보위 인사들도 내란 및 내란 모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피청구인을 다시 국정에 복귀시킬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며 제2, 제4회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피청구인은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청구인과 그 대리인이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선관위를 공격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은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결정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며 밝힌 계엄 사유에는 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문제점이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차지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정원이 시간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선거 시스템 관련 주요 전산 장비 위주로 점검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선관위가 일부 장비만 점검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모의 해킹 실험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 제공한 상태에서
자체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환경을 무시한 채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다거나 방화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입니다. 나아가 청구인의 공개 발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 소송 과정에서 투표함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선거 소송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 과정은 수많은 선거 사무원,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 투표지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이나 기계 장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투개표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소출 과정에서는 피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훼손된 신뢰를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측 대리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선포된 비상계엄, 국회에 착륙한 군용 헬기, 의사당에 난입한 군인들, 현직 대통령의 출입을 저지하는 경호원들, 아수라장이 된 법원, 그리고 이 심판정에서조차 계엄을 경고성이며 계몽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태도, 피청구인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말을 장난처럼 내뱉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은 왜 그랬는가? 탄핵은 무엇이며 헌법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헌법, 탄핵,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같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난감합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청구인으로부터 왜 그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다운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대표 발언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국정 혼란을 유발한 국정 문란의 주범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불안, 외교적 고립, 군 내부의 동요 등 국가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입니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비자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와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합시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바르고 닳도록 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 만세. 무궁화산 천리화려강산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 결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김효은 대리인 아까 말씀 중에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석방됐죠? 네, 제 꿈을 말하느라 좀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이제 피청구인 변론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서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합법하게 이루어졌다,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탄핵을 주장한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국회를 점령하고 정치인을 탄압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릅니다. 국회 봉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봉쇄는 없었습니다. 국회의 둘레는 약 2.5km에 달하며 출입문만 7개가 존재합니다. 국회에는 수천 명의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즉흥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국회 봉쇄를 계약했다면 사전 준비와 충분한 병력 동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출동한 인원은 단 28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봉쇄를 위해서는 최소한 7천여 명의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나 개헌 발령 후 시간 내에 출동한 병력은 137명, 국회 경내에 도착한 병력은 단 96명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주장은 명백한 모습입니다. 국회 이걸 방해 여부. 둘째, 국회에 정상적인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2월 4일 0시 01분 국회 정상적으로 개헌 해제 요구 결의를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청장과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역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출입을 제한한 것은 맞지만 국회 관계자 및 기자의 출입은 허용하였다. 국회 입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정치인 체포신은 없었습니다.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가 작성한 메모는 수차례 변론에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야당 고위 정치인들의 회의와 선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방첩사령부 관계자 역시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단지 동향 파악 지시만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왜 단 280명의 병력만 배치되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야말로 허위 프레임입니다. 넷째,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만 전 환경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매년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된 긴급조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경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본 비상계엄이 왜 비상사태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투와 영향력 행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직접적인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사이버전, 심리전, 선거 개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됩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선하여 지령을 받았고 군사시설 정보와 국가안보 기밀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선거 개입 활동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국내 정치적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외부 개입입니다. 북한과 또한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과 정치적 침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이 이미 적발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정보당국은 중국이 친중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 지원 및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며, 대만 선거에서도 중국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반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중국발 사이버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인을 선거관리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행위입니까?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국가 기밀 유출과 국방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이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관련 국가 기밀이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간첩조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방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국회의 역할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체계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국정원을 통해 강력한 대공 수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간첩 활동을 막을 방어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경찰의 대공수사 특활비는 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방산 기밀이 국회를 통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커졌고 실제로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헌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개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반복적인 탄핵 시도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국회 연금 개혁 특위 구성을 거부하며 개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동 부분에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고용 세습 철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펼쳐왔으나 야당 반대에 무산되었고, 교육 부분에서는 방과 후 돌봄 통합, AI 교과서 도입을 시도하였고 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 산업은행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으나 야당은 번번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조차 거대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이 아닌 전략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정치 공작으로 국정 운영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입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다수석을 이용하여 정부와 협의 없이 핵심 예산을 일방적 삭감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북한, 중국산 마약 밀반입 수사에 방해를 받았고, 법무부 감사 예산 삭감으로 법무부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공수처 예산 증액을 통해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나아가 원전 수출 기술 예산이 90% 삭감되어 대한민국 원전 기술 경쟁력 타격을 입고 있으며,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이 삭감되어 마약, 강력범죄 단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거대 야당의 목표입니까? 이 같은 행태야말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과 정부의 정상적 운영을
재검을 불가능하게 만든 29회의 줄탄핵 문제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29차례의 탄핵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거대 야당이 2년 반 동안 줄탄핵과 입법 폭주로 정부를 마비시켜왔습니다. 국무위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위원장 탄핵은 사유도 불분명한 줄탄핵, 야당 대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탄탄핵, 정부의 이적행위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견제 장치입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이를 무기삼아 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헌불란 행위 아닙니까? 네 번째, 제왕적 거대 야당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공격하며 줄탄핵을 시도하고 예상사각을 통해 정부 정책과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기능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입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를 보호하려 한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관위는 외부 감사와 수사를 거부하면서 무소부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먼저 선관위의 보안 취약성과 불투명한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망 분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 해킹이 가능했고 사전투표 명부와 개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 보안을 점검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지 않은 기관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여러분, 왜 선관위는 자신들의 서버를 숨기는 것입니까? 정말 문제가 없다면 서버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2020년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10번 다발처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투표지는 본드로 붙어 있었고 겹쳐 인쇄된 대충잎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장기 투표지라고 불리는 선거 도장이 기괴하게 번진 투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 어떻게 선거가 완전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선관위가 관리한 전자개표기 시스템이 조작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루마니아 등 한국 선관위가 지원한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사용한 나라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2020년 대한민국 4.15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사무국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산부마저 이 부정선거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서버 감정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결과 연수울 사건의 경우 총
328표가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선거관리 실수로 정리해버렸습니다. 1000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되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정상 투표지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거부해왔습니다. 법원도 서버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을 통한 선관위 점검뿐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계엄군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선관위 전산실에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사전투표 명부가 보관된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감춰왔던 투표 데이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선관위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정당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검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헌법수호라는 대의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얼마나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미리 각하되어야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핵 소추서의 손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최소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한 채 피스프린의 소신을 간주하고 즉시 공판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변론기일의 일방적 지정입니다. 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은 피소추인 측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일주일에 2차례 무려 8차 변론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셋째, 헌재법 제32조 위반입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헌재가 송부 촉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강행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내란죄 철회 수용 문제입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 핵심 근거로 내란죄를 포함하였으나 헌재 심리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기 탄핵을 인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사유의 핵심이 사라진 탄핵 소추안을 헌재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피소추인의 증인신문 참여권 침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소추인에게는 증인신문을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을 막고 이후 발언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 조치입니다. 여섯째,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점입니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메모는 원본이 폐기되었으며 이를 보좌관이 다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본이 없는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증거를 기반으로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내란을 초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졸속 탄핵 심판이 국민적 저항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까지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내란을 토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위헌파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졸속으로 파면하려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든 행위이며 졸속 심판에 대해 국민은 재판부의 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3시간 동안 변론을 하고 변론을 듣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깐 여기에서 휴정을 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휴정을 하고 다시 최종 변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님들 먼저 퇴정하시고 대통령 집회의 국회 집회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뒤에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